안녕하세요. 세무사 이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번부터 21번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주제로 보시면 될 텐데요. 해외 부동산 혹은 투자를 하신 분들, 자녀나 친인척분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시려는 분들, 혹시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세금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0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7번 해외 직접 투자와 세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 대상은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한 법인의 대표자나 회계 담당자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했을 때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해외에 직접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요건들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2번, 3번, 4번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에 미리 제출했을 경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0만 원,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거짓된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금액 자체가 작은 금액이 아니니 담당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외 현지 기업 고유 번호란 무엇이냐? 요거는 이제 그 세무 당국이 세무 관리를 목적으로 해외 현지 기업에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상 해외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셔가지고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 번호는 이러한 서식에 관련된 그 번호를,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여 이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해외 부동산 주식과 세금입니다. 이 주제는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현재 투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좋을 주제입니다. 우선 해외 주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 원 이상 벌어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인데요.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양도 차익은 얼마가 발생하는지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식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외 부동산 관련 사항입니다. 이 해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리고 보유 중일 때, 그리고 얘를 처분했을 때 각 시점마다 신고해야 될 사항과 서류를 제출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은행에다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은 뭐 상가나 뭐 주택, 토지 등 따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요.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무조건 소득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 임대, 처분, 이 각 시점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개인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신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니 이 부분은 꼭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해외 부동산 중 해외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입니다. 국내 주택을 제외하고 해외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러한 요건에 따라서 월세가 비과세되는데, 해외 주택 관련된 소득은 무조건 과세가 되고요. 혹시 국내 주택과 해외 주택 수를 합쳐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주택의 보증금도 포함해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게 됩니다.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각종 의무 사항이 있지만, 해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신고에 있어서는 국내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투자 관련된 서류 같은 걸 제출하는 의무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해외 부동산의 취득, 운용, 처분 관련돼서 이러한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금융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회사 말고요,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에 5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5억 원의 기준이 뭐냐? 보시면 예금, 적금, 증권, 파생상품, 그러니까 모든 금융거래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거래들의 자산평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작년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신고는 매년 6월 중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번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회계 담당자들이 조금 유념히 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해외 현지법인이 되겠죠. 이 해외 현지법인과 국제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개별 기업, 통합기업 보고서 하나, 국가별 보고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나 그리고 각 개별 법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 내용 관련된 이런 재무, 세무 관련된 사항은 어떤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다 현지 법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각 국가별로 수익이 어떤지, 세전이익, 자본금, 주요 사업 활동은 어떤지 이러한 내용들을 적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개별 통합기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각 개별 법인의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이 연간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개별기업 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국가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거나 연결 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에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이러면은 이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말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2월 말일까지 12개월 이내에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보고서 건별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자녀에게 혹은 친인척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뭔가를 좀 증여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제도가 이제 어떠할 때 과세가 되느냐?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거리를 받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받으면 수혜법인의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주주가 배당받을 수 있는 뭔가가 좀 늘어나겠죠. 이때 이 주주가 이 수혜법인이 받은 이익을 이제 받았다고 하여 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이 수혜법인과 주주 간의 관계는 거의 단독 주주이거나 지배주주, 거의 반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이제 증여자가 누구냐, 수증자가 누구냐, 그리고 증여의제 이익이 계산이 되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과세가 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계산 흐름도를 보시겠습니다.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누가 가장 지분이 높은가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얼마냐. 일단 수혜법인이 중소인지 중견기업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확정 지은 상태에서 과연 특수관계자 간 거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래 비율이 30%, 50%, 40%를 초과하는지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그 수증자, 그 첫 번째에서 말한 그 지배 주주와 친족들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3% 혹은 10%를 초과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수혜법인의 매출액 관련된 사항을 확정 짓고요. 여기서 특수관계 거래 비율 2단계 사항을 반영하여 또 거래 비율을 정하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사항 3단계 종합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1, 2, 3, 4단계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과세가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던가 일감을 주거나 이런 식의 검토가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를 끊고 수혜법인, 그러니까 자녀가 친족이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한테 이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일감을 이제 이쪽으로 떼어준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 일정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 일감 떼어주기 관련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이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해년도에 그 증여로 받은 금액을 산정을 해서 증여세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2년 뒤, 즉 3년 차 때 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일감 떼어주기도 각종 요건들이 까다로우니 세무대리인과 상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여 코로나19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임대료를 덜어서 고통을 덜어주시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임대인, 그러니까 상가를 빌려주신 분들은 주택 안 되고요. 상가를 임대하신 임대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거기서 상가를 빌려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요,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매출 규모가 크거나 혹은 상시 근로자 수가 많다 그러면은 임대료를 깎아주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사행행위, 금융보험,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이런 요건들을 지킨 임차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상가 임대료에 임대료 인하하신 금액의 50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신 임대인 분들이 과거에 계약했던 그 금액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보다 더 인상을 하실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셔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신 분들은 이 세액공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번 관련된 사항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금, 법인세, 부가세 등등에 대한 내용과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